안녕하세요. DJ 로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에요. 저는 평범하지 않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삶이 평탄한 주변 지인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늘 씩씩하게 삶의 균형을 맞춰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남편을 만나면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지만 않았어도 말이죠.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는 좀 특별했어요. 저는 30살까지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게 보상으로 해외여행을 선물로 주고 싶었어요. 비행기라고는 제주도 갈 때밖에 못 타봤던 저였기 때문에 굉장히 들떠 있었던 저는 여행이라도 마찬가지로 가슴이 붕붕 뜨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이륙한 비행기에서 창밖도 내다보고 영화도 보고 하면서 시간을 즐기고 있을 때쯤이었죠. 갑자기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비행기를 탄 경험이 많지 않던 저는 당연히 너무 두려웠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불안해하는 저를 안심시켜주고 부드러운 말로 달래줬어요. 요즘 같은 여름에 난기류가 잦으니 금방 지나갈 거라는 말에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난기류는 무사히 지나가고 여행지에 도착한 저는 그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렇게 다시는 못 마주칠 거라 생각하고 잊고 있었는데 운명처럼 다음날 서핑을 하러 간 자리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람은 제게 인연이 되었죠. 해외에서 만난 인연이라 그런지 더욱더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저희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인연을 이어갔고 불같은 사랑을 하던 도중에 아기 천사가 저희에게 찾아와 급히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렇게 상견례를 치르기까지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인연이 되었다고 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딸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집사람을 잃게 되어 참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남자 혼자 딸아이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래도 착하게 떳떳하게 키우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네요. 제가 식당 일 하느라 늘 집에 혼자 둬서 마음이 많이 쓰이기도 했거든요. 어머, 식당을 운영하세요?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랑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그렇게 되기 전부터 일했으니 20년이 넘었네요. 내가 지난번에 아버님 식당 운영하신다고 엄마한테 말 안 했었나? 동네에서 제일 큰 설렁탕집 운영하고 계셔. 갈비도 파시고 진짜 맛있더라고. 세상에나, 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흘려들었나 봐요. 그렇게 큰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애까지 보기가 힘드셨겠죠. 저는 이 결혼 찬성합니다. 우리 애들 행복하게 잘 살도록 저희가 도와주죠. 상견례를 나오시기 전까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셨던 어머님께서는 아빠가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하자 갑자기 얼굴에 혈색이 돌더니 결혼을 찬성한다 하시며 한박 웃음을 지으시더군요. 어머님의 속내를 알 수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대하지 않고 결혼에 찬성을 하신다고 하니 좋은 게 좋은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까지 순탄하게 흘러갔죠. 배가 조금 나와 제가 입고 싶었던 웨딩드레스는 못 입었지만 그래도 예쁜 드레스 입고 결혼식을 잘 치르고 남편과 함께 신혼생활을 누렸습니다.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해서 그런지 남들처럼 둘만 있는 신혼기간은 짧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즐겁더라고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진 말이죠. 배가 점점 더 불러와 계단 오르기 벅차고 힘들 시기가 됐을 무렵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신혼집으로 들이닥치셨어요.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절 보자마자 저한테 삿대질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럽고 놀라서 뒷걸음질 쳤어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님은 제게 상냥한 말투로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으셨었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뀐 모습에 놀랄 수밖에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너, 내가 지금 뭘 보고 온 건지 알긴 아냐? 사돈이 배달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걸 보고 오는 길이다. 내 눈으로 보고 왔는데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너 상견례 때 나한테 분명 뭐라고 했냐? 식당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니? 어머님, 식당 일도 바쁘고 배달원이 부족하면 아빠도 원래 가끔씩 배달 일도 나가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게 왜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배달 일 다닌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날 속일 수가 있니? 이건 사기 결혼이지. 나랑 우리 아들이랑 너한테 깜빡 속은 거다. 사기 결혼이라뇨. 오해세요. 전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원래 아빠는 직원들 관리하고 카운터 보는 일을 주로 하셨는데 배달이 밀리거나 바쁘면 가끔 배달 일도 하셨거든요. 직원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아빠였기에 아빠가 배달 일을 하는 건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오토바이 탄 모습을 본 어머님이 오해를 하시고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속으셨다면서 이건 사기 결혼이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다정하게 절 대했던 어머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배달 오토바이 탄 모습 하나만 보고서 제가 어머님을 속였다고 하는데 진짜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남편이 퇴근에 들어와서는 저희 둘의 상황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어머님이 화가 나 계신 게 본인 눈에도 뻔히 보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도 든든한 편이 왔겠다. 저도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사기 결혼이라면서 사람을 극으로 몰고 가는데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좀 진정하시라고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어요. 어머님, 분명 상견례 자리에서 아빠가 큰아버지랑 같이 식당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게 일이 바쁘면 한 번씩 배달 나가시는 일도 아빠가 좋아서 자처하시는 일이에요. 큰아버지는 예전에 오토바이 사고가 한 번 나셔서 그 뒤로 못 하시거든요. 얘가 또 거짓말 하는 거 봐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아들, 너도 전부 알고 있었냐? 사돈이 배달 일 다니는 거 알고 있었냐고. 아니, 같이 운영하시는 건 알았는데 장인어른이 직접 배달까지 하시는지는 몰랐지. 그런데 그렇게 배달 일까지 시키시는 거 보면 실세는 큰아버님한테 있는 거 아니야? 알고 보면 동업이 아니라 상하관계인 거 아니냐고. 당신까지 왜 그래?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 아빠가 동생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님 편을 드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 또한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죠. 사기 결혼이라는 말에 동조하지는 않았어도 부인하지 않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봤자 이미 어머님과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본인들이 본대로 판단하는 것 같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떤 말을 해도 그건 다 변명으로 들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랬어요. 답답하고 억울함에 미칠 것 같은데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머님은 저를 대놓고 미워하기 시작하셨어요. 그전까지는 저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퍼줄 것처럼 하셨었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는 제가 뭘 하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마치 자기네들은 저한테 속아 사기 결혼당한 불쌍한 집안이라는 코스프레를 하시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했지만 아무리 변명을 해도 믿어주지 않으실 걸 알기에 답답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 정도 규모의 식당을 하시면 돈벌이가 어마어마하실 텐데 결혼하면서 너한테 따로 지참금도 안 챙겨주셨잖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저희 신혼집도 반반으로 산 거잖아요. 제가 안 해온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아들같이 귀한 사람을 데려가 놓고 그 정도 하는 건 기본이지. 그 이상을 해와야 하는데 아무것도 내놓지 않은 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트집 좀 그만 잡으세요. 누가 보면 제가 정말 죄라도 지은 줄 알겠네요. 죄? 지었지. 너 막말로 결혼할 때 나 모피 하나라도 해줬니? 아니면 못해도 명품백 하나라도 사왔니? 하긴 뭐가 있어야 해왔겠지. 돈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 해온 거지. 제가 참다 못해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은 그럼 죄 지은 게 아니냐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제야 상견례 때 아빠가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자 바로 결혼을 승낙하셨던 어머님의 미소가 떠오르더군요. 어머님은 그만한 식당을 운영하니 뭐라도 더 받으실 거라 예상하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으니 기분이 좋지 않으셨고 그 와중에 아빠가 오토바이 몰고 배달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눈이 뒤집히신 거죠. 상견례 때 어머님의 그런 행동을 진작에 눈치챘던 저였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판단을 못하고 넘어갔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보다 곱절, 아니 수만 배로 고통스러운 소식을 전해 듣고 말았죠. 이게 바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해야 할까요? 바로 친정아빠가 폐암에 걸리셨다는 얘기였어요. 저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고등학교 때 이미 엄마를 하늘로 보내드린 뒤 매일 울며 지냈던 게 아직도 제 뇌에 깊이 박혀있는데 이번엔 아빠라니요. 세상이 왜 제게만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나 싶기도 했어요. 특히나 폐암은 예후가 좋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 더욱더 절망스러웠죠. 저는 곧장 아빠의 병간호를 위해 휴직을 하려고 했는데 그로 인해 남편과 큰 갈등을 빚었어요. 휴직을 하겠다고? 굳이 당신이 장인어른 병간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게다가 휴직까지 하고서 말이야. 병간호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알아. 그러니까 내가 더더욱 해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빠잖아. 너 장인어른 아프다고 처가에 돈 쓸 생각하지 마. 어차피 받을 것도 없잖아. 그런데 이렇게 힘쓸 필요가 있어?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빠가 아프신데 그런 말이 나와? 그럼 일이 이미 벌어진 걸 어쩌라는 거야? 설마 우리 생활비에서 병원비 내드릴 생각하는 거면 아서라. 엄마가 아시면 난리가 나실걸? 어이가 없다. 남편이란 사람이 절망스러운 나를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병 앞에서 돈 타령을 할 수가 있어? 전 남편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했어요. 있는 정이 다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처음 그를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면 남편은 정말 180도 다른 인간이 되어 있었어요. 다정하고 제 편이었던 남편은 어디로 가고 돈 타령을 하는 사람만 옆에 자리하고 있더군요. 게다가 생활비에서 병원비 낼 생각하지 말라며 아주 딱 잘라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 치가 떨렸어요. 어떻게 아빠가 생사를 오가는 와중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예전의 그를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지만 이제는 그저 돈밖에 생각 못하는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확실한 건 제가 그를 변하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 돈에 환장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건 저도 몰랐던 그의 본 모습이 분명했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이 어머님께 그새 일러 바쳤는지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머님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대뜸 소리부터 지르시더군요.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지? 방구석에 들어가 있어도 네가 뭘 하고 다니는지 다 듣고 다 알고 있단 말이다. 어디 또 날 속이려 들어? 어머님, 속이려 든 적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고요.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일까지 관두고 병간호하겠다고 나섰다면서? 너 혹여라도 사돈 병원 간다고 우리 아들 밥도 안 차려주고 싸돌아다닐 생각하지 마라. 알았냐?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게 다예요? 지금 그이 밥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그럼 중요하지. 그리고 사돈이 직업도 속이고 딸 자식 사기 결혼시켜서 천벌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중요한 건 우리 아들밖에 없지. 넌 날 속였으니까. 진짜 도가 지나치시네요. 해도 너무하시고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얼굴 볼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머님 얼굴 안 보고 살 거예요.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남편 밥이 더 중요하신 분이셨죠. 저는 어머님의 언행이 도가 지나쳤다고 판단했고 어머님을 당장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다시 볼 일 없을 테니 여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죠. 어머님도 더 이상 너 같은 거 얼굴도 보기 싫다면서 밖으로 나가시더니 우리 아들 얼굴은 봐도 네 얼굴 볼 일 없으니 걱정 마라 라고 같이 소리치셨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남편과의 사이도 더 나빠졌죠. 어머님이 남편에게 그 일에 대해서 함구할 리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한바탕 난리가 나긴 했지만 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에 대한 정이 없었는데 어머님과의 불화까지 겹치다 보니 점차 부부라는 이름으로만 묶여있는 사이가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아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큰아버지가 병문 안에 오셨어요. 그동안 저 없을 때 시간 틈틈이 큰아버지가 병문 안에 와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아버지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저를 휴게실로 불러내신 큰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놀라웠어요.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라. 치료는 받을 수 있는 대로 다 받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래서는 너무 큰아버지께 죄송해서요. 저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나도 그 정도 힘은 있다. 네가 알다시피 우리 식당이 좀 크냐? 치료비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나도 내 동생인데 거기까진 해야지. 감사해요. 큰아버지 덕분에 한숨 돌렸어요. 사실 좀 막막하긴 했거든요. 내가 그동안 네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 그래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사실 네 앞으로 네 아버지가 남긴 돈이 꽤 많아.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너한테 유언장도 다 써뒀고 말이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언장이라뇨. 왜 그런 걸 벌써 써두셨대요? 저 속상하게. 저는 유언장까지 다 써뒀다던 아빠의 얘기가 속상했어요. 일찍부터 돌아가실 준비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였죠. 하지만 큰아버지는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빠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둔 건 잘한 일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큰아버지가 꺼낸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는 놀라웠죠. 그동안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얘기들이었으니까요. 지금 큰아버지와 같이 운영하는 가게는 원래는 아빠가 혼자서 운영하던 식당이 맞았다고 했어요. 저한테는 큰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는 거라 얘기해 주셨지만 그게 아니라 큰아버지가 잠시 도움만 주셨던 거라고 하시더군요. 엄마가 아픈 걸 모를 정도로 바쁘게 일하신 아빠가 엄마가 돌아가신 후 그동안 바쁘단 핑계로 엄마를 잘 돌보지 못한 것에 상심하여 가게를 큰아버지한테 넘기고 싶어 하셨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 하나 키우는데 전념하셨던 거고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큰아버지가 이제 본인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설득하여 지금의 가게를 같이 운영하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큰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아빠의 유언장 내용에는 가게 지분의 절반을 제게 넘긴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금액은 20억이 넘었고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큰아버지 말씀처럼 제가 알고 있는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부탁이 뭔데? 내가 네 부탁이라면 당연히 들어주마. 혹시나 제 남편이나 저희 시댁 쪽에 이 얘기는 말씀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특히나 제가 상속받는 돈에 대해서는 절대로요.
네가 말하지 말라면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냐마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냐? 네 아버지가 말하길 네가 결혼하고 부쩍 마르고 힘들어한다고 하던데 궁금해서 그런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그래요. 저는 큰아버지께 입단속을 부탁드렸어요. 큰아버지처럼 믿을 만한 분이 쉽게 얘기하실 것 같진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아빠를 보살피는 생활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제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몸 상태는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병원비와 관련해서는 큰아버지가 모두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시댁에 손을 벌리거나 남편에게 도움을 부탁할 일도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계속해서 돈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빠 치료비는 큰아버지가 다 내주시기로 하셨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님은 툴툴거리며 더는 별말하지 않으셨지만 남편의 행동이 점점 기가 막히더군요. 아빠의 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남편 또한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어린이집에서 남편이 아직도 아이를 찾아가지 않았다고 해서 병원에 있던 저는 놀라서 뛰어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순번을 나눠서 반씩 아이를 맡기로 했는데 그날은 분명 남편이 아이를 담당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연락조차 되지 않았죠. 저는 아이를 방치한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날 밤 술에 거나하게 취해 돌아온 남편을 보고 따져 물었죠. 대체 오늘 하루 종일 어디서 뭘 하고 들어온 거야? 오늘 회사에도 연차냈다며. 그런데 애도 안 데려오고 뭐 하는 거냐고. 어린이집에서 연락 와서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기나 해? 참나. 오늘 하루 애 좀 찾아왔다는 이유로 지금 거들먹거리냐?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뭔데? 나 퇴근하고 돌아오면 밥도 안 차려주고 병원 가기 바쁘잖아. 이게 사는 거냐? 이게 마누라가 할 일이냐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밥하는 사람이야? 나도 직장 다니고 아빠 병원도 다니고 육아도 하는데 나한테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솔직히 장인어른 가망 없잖아. 가망 없는 일에 괜히 힘 빼지 말란 소리야. 뭐?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당장 그 말 취소해. 남편의 가망 없다는 말에 눈이 확 돌아가더군요. 어떻게 인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자기 부인의 아빠에게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남편은 정말 악마처럼 보였어요. 사람이 이렇게 끔찍하게 싫어질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이죠. 결국 그날 우리는 크게 싸웠어요. 그전에는 싸우고 말 안 하고 각방을 쓰는 수준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고 그 이후로는 냉전 상태에 돌입했죠. 그렇게 한 달이 흘렀어요. 아빠의 병세는 다행히 더 나빠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아지지도 않았죠. 그래도 병원비 문제가 해결되니 어머님과 부딪힐 일이 줄어 오히려 편했어요. 얼굴을 보지 않으니 스트레스가 덜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어머님이 현관 앞에 서 계셨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도어락을 누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뒤따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신 얼굴 볼 일 없을 거라 하지 않았냐, 여길 왜 오셨냐고 물으니 어머님이 피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도 궁금해서 어제 사돈 병실에 가봤다. 그런데 1인실을 쓰고 있더구나. 돈이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 병실 생활을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말이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병원비는 전부 큰아버지가 내주시기로 했다고요. 영수증이라도 보여드려야 믿으시겠어요? 도대체 아직도 병원비 타령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너희 큰아버지한테
돈으로 달라고 하면 안 되겠냐? 남은 사람들도 생각해야지. 돈을 받아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남은 돈은 저축하는 편이 훨씬 낫겠다. 참, 너희 가족은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 사돈도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쓰다니. 뭐라고요? 어머님이야말로 정말 이상하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오실 수 있죠? 저희 아빠예요. 설마 어머님이 아프실 때도 이렇게 하길 바라시는 건 아니죠?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어머님은 정말 어이없는 말을 하셨어요. 그냥 병원비를 받아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남은 돈은 저축하라는 얘기였죠. 아빠 상태가 좋지 않아 1인실에 모셔야 하는 상황인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돈이 아깝다고 하시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어머님을 예로 들어 말씀드렸더니 그제야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신 건지 입을 다무셨어요. 본인이 아프셔도 그렇게 하실까요? 하지만 어머님 성격상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온 신경을 아빠에게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에 어머님까지 저를 건드리니 정말 폭발할 것 같더군요. 간신히 이성을 잡고 있는데 어머님은 더 할 말이 없으니 이번엔 밥 타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트집이 바로 밥 타령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에선 너무나 어이없었지만요. 네가 우리 아들이 밖으로 나돌아다닌다고 뭐라고 했지? 너 병원 다니느라 밥도 안 차려주고 애도 보라 하니 우리 아들이 힘들어서 밖으로 나돌잖아. 지금 하다하다 밥 타령하세요? 그 사람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밥해서 먹으면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일해요. 어머님 아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일하면서 아빠 병실 다니고 애까지 보고 있다고요. 아이고, 기가 막혀서. 여자가 집에서 할 일이 뭐냐? 자고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랬다. 내가 우리 아들 밥도 못 얻어먹고 회사 다니는 거 불쌍해서 밥을 몇 번이나 해줬는지 모른다. 그래서요? 그럼 앞으로도 어머님이 계속 밥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너는 반성은커녕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사돈 돌아가시고 나거들랑 무조건 우리 아들한테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거라. 나는 네가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는 이상 다신 네 얼굴 볼 생각 없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어머님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다 하시고는 다시 나가셨죠. 어머님은 본인 속은 시원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짜증이 치밀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빠의 병환에 집중해야 할 시기였죠. 당시에는 어머님 말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지만 그조차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잊을 정도로 제 온정신은 아빠에게 쏟아져 있었어요. 아이까지 돌보느라 24시간이 모자랐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그날따라 회사 일이 무척 많았어요. 저는 빨리 일을 마치고 아빠 병원에 가려고 했죠. 그때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받은 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거든요. 저를 지탱해주던 땅과 저를 바라봐주던 하늘이 동시에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더군요. 하지만 아빠에겐 결국 저 하나뿐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빠의 장례식을 치르게 됐죠. 바쁘게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집으로 가봤더니 남편이 집 소파에 대자로 뻗어 있더라고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일어나서 옷 입고 장례식장 갈 준비나 해. 곧 조문객도 오실 텐데 이러고 있으면 돼? 조문객도 많지도 않을 텐데 굳이 나까지 거기 있어야 해? 그리고 거기 장례식밥 맛없기로 유명하잖아. 그래, 너 잘 왔다. 온 김에 밥이나 좀 차려놓고 가. 나 배고파. 뭐? 배고프다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너 인간 쓰레기야? 인간 포기하기로 작정했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차피 너도 우리 엄마 내쫓고 며느리 노릇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런데 나는 왜 해야 돼? 억울하지 않겠어? 그동안 장인어른 아파서 나도 참았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사과해. 그럼 내가 장례식장 가줄게. 가줄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머님한테 사과를 하라는 거야? 남편의 말을 듣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더군요. 아빠 장례식을 두고 어머님께 사과하라고 딜을 거는 남편을 보며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상식이 없을 수 있는지, 어쩜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살 수 있는지 남편에게 실망은 실망대로 해왔는데 아직도 실망할 일이 남아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면 오히려 침착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날 제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대로 남편에게 집어던지며 소리쳤어요. 나 혼자 장례식 치를 테니까 너 올 생각하지 마. 너 같은 인간 필요 없어. 그러자 남편도 뭐가 잘났는지 같이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한테 모자란 게 있다고 그러냐며 장인어른 돌아가실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펑펑 울기라도 해야 하냐고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받을 유산이라도 있어? 상속 재산도 없는데 내가 거기 가서 조문객들한테 굽실거릴 게 뭐야? 너도 장례 치를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밥이나 차려. 미친놈. 너 지금 말 다 했니? 진짜 내가 너 같은 인간을 뭘 믿고 결혼을 했을까? 좋다고 매달린 건 너잖아. 나만 너 좋다고 한 거 아니잖아. 그래, 나 이런 인간이야. 그동안 너한테 말 안 하고 살았던 것뿐이지.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 돈 앞에서는 전부 다 개가 될 수 있다고. 아니, 그건 너뿐이야.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 다신 안 봤으면 좋겠다. 누가 할 소리. 나도 너처럼 별 볼 일 없는 애 다시는 안 보고 싶어. 솔직히 네가 있는 집 자식인 줄 알았으니까 결혼한 거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했겠냐? 남편이 떠드는 얼굴을 보고 있자니 진짜 무슨 일 낼 것 같아서 그대로 뒤돌아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장례식장으로 돌아간 저는 혼자서 꿋꿋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도 다른 친척들도 계시고 제 지인들도 3일 내내 옆을 지켜주면서 위로해 준 덕에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언제 어디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힘들었죠. 정말 악으로 깡으로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친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빠가 사시던 집에 들러서 유품 정리도 했어요. 집으로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것저것 짐을 정리하다 보니 시간이 좀 늦었더군요. 대충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에 못 보던 신발이 한 켤레가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 2켤레는 익숙한 신발이었고요. 거실에 들어서 보니 어머님과 남편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큰아버지가 앉아 계시더군요. 분명 몇 시간 전에 아빠의 장례를 같이 치르고 헤어진 상태였거든요. 저는 큰아버지를 보자마자 왜 여기에 오셨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유언장을 남기셨다고요? 그래서 그걸 전하러 오신 거고요? 그렇다네. 원래 나한테 넘긴다고 했던 가게를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내 동생과 끝까지 유지하고자 한 게 내 욕심이었는지도 몰라. 생각해보면 폐암으로 죽은 게 꼭 내 탓인 것만 같아서. 넘기려고 했다니요? 그럼 원래 주인이 사돈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사실 지금도 실주인은 제 동생입니다. 저는 사실 월급쟁이 사장으로 이름만 갖다 썼을 뿐이죠. 유언장 내용대로 동생 딸인 주아에게 가게 지분의 절반을 넘기기로 해서 전해드리러 온 겁니다. 절반이요? 가게 지분 절반이면 그게 얼마... 아빠의 유언장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지분의 절반을 넘긴다는 얘기를 하자 어머님과 남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하얗게 질리시더군요. 그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테니까요. 큰아버지는 장례 절차가 끝났으니 제게 유언장을 전달하러 오신 거였더군요. 물론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유언장에 적힌 내용 역시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가게 지분의 절반인 20억을 제 앞으로 넘겨주신다는 부분을 얘기하자 어머님은 입을 벌리며 뒤로 나자빠지시더군요. 남편은 놀라 그런 어머님을 붙잡으면서 그게 정말이냐고 재차 큰아버지께 물었고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지금 와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기에 저는 오히려 그들의 그런 반응이 재밌더군요. 20억이라는 숫자에 혼이 팔려 정신이 나간 모습을 보는 게 말이죠. 저는 태연하게 그런 그들의 앞에 가 섰어요. 남편이 저를 올려다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묻더군요. 여기 어머님은 어쩐 일이세요? 아, 혹시 저희 아빠 돌아가셔서 단판이라도 지으려고 오신 모양이죠? 잘 됐네요. 저도 해드릴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냐? 그럼 넌 유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거야? 전부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꾹 닫고 있었던 거였냐? 그럼 아빠 일인데 제가 모르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에나 20억이란다. 아휴,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게 아니지? 아휴, 이게 꿈인가? 허벅지를 찔러서 아픈 걸 보니 꿈이 아니야. 그럼 전 할 일 다 했으니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주아야, 곧 또 보자. 큰아버지는 그런 어머님을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흔들더군요. 제가 왜 그동안 큰아버지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지 깨달으신 눈치였어요. 큰아버지는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무심한 위로를 해주고 몸을 일으키셨어요. 큰아버지가 일어나시자 어머님과 남편은 따라 일어서며 배웅을 하더군요. 배웅을 하는 두 사람의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었고요. 죄 지은 게 많아서 그런 걸까요? 아마 그동안 제게 못했던 일들이 생각나서 그런 거였겠죠. 20억이라는 큰 유산을 두고서 이제 어떡하나 덜컥했을 테니까요. 어머님과 남편이 고개를 조아리며 조심히 살펴가시라고 하는데 큰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시더군요. 그럴만하죠. 그들이 어떤 인간인지 단 5분만 대화를 나눠봐도 알 수 있으니까요. 큰아버지는 신발을 신으시고 현관문을 여시다가 멈칫하면서 뭔가 생각나신 듯 몸을 돌려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 참,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한 말이 딸이 혼자 쓰던 사이놈이랑 함께 쓰던 무조건 네 의견을 존중한다였다. 그러니까 네가 현명한 판단하길 바란다. 네 아버지가 가장 바라는 일이니까 말이야. 네, 명심할게요. 저희 아빠 가시는 길 큰아버지가 계셔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또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렇게 큰아버지와 인사를 나눈 뒤 큰아버지는 사라졌고 이제는 저희만 남게 됐죠. 아빠가 아프실 때 남편과의 불화와 어머님의 냉대 같은 걸 단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었지만 아빠도 은연중에는 알고 계셨나 봐요. 하긴 아빠가 아프시다 그래도 병실에 한번 찾아간 적이 없는 남편이니 굳이 말 안 해도 대충 눈치채셨겠죠. 게다가 평소답지 않은 저의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채셨을 거고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제게 온전히 시간을 냈던 아빠였기에 사소한 저의 변화도 바로 눈치를 채신 게 틀림없었어요. 제가 듣지 못한 아빠의 마지막 말을 전해 들으니 또다시 마음이 아파지더군요. 저한테 티를 내지 못하시면서 속으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혹시 제 걱정을 하신 건 아닐까요? 별 생각이 다 들어서 울컥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어떻게든 제게 묻고 싶은 걸 물어야겠다는 얼굴로 발을 동동거리며 계셨죠. 그러니까 20억이라는 거지? 네가 받을 돈이 말이다. 아니, 20억이 말이나 되는 돈이냐? 아유, 세상에나. 나는 지금도 전혀 믿기질 않는다. 나는 방금 들었는데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 아니, 20억이나 되는 돈을 왜 그동안 말 안 하고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러게나 말이다. 진작에 말씀을 하셨다면 내가 괜한 오해를 안 하는 건데 말이지. 지금 둘이 뭐 하세요? 저 빼놓고 만담이라도 하세요? 아니면 저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벌써부터 수쓰고 계신 거예요?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저는 싸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한참이나 떠들던 두 사람은 제 무서운 눈빛을 보고는 입을 꾹 다물더군요. 예전 같으면 제가 이렇게 노려본다고 해도 씨알 하나 안 먹혔을 텐데 이제는 제가 얼마나 큰 돈을 등에 업은 사람인지 뻔히 아니까 바로 끼갱하는 게 웃기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어요. 사람이 돈 앞에서 이렇게 간사해질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돈 거리더니 이제 당신들 코앞까지 다가온 큰돈을 전부 뺏기는 기분은 어떨까? 상상하니 즐겁더라고요. 사실 저는 장례식 내내 이 장면을 머릿속에서 그려왔는지도 몰라요. 복수의 시간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온 거죠.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해야 내 응어리가 조금은 풀어질 수 있을까 하고서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그 둘이 가장 좋아하는 돈을 뺏는 것. 아니, 아예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만큼 더 나은 복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죠. 똑바로 들었지? 너도 귓구멍이 제대로 박혔으면 알아들었을 거야. 우리 아빠가 그 돈 내가 알아서 쓰라고 하셨잖아. 그렇지. 알아서 쓰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진짜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거든? 그거 성공하면 20억이 뭐야. 금방 40억 만들 수 있다니까. 개소리 하지 마. 나 아빠 말대로 정말 알아서 쓰려고. 너랑 이혼하고 나서 말이지. 아, 그거 알지? 유산 상속된 금액은 이혼 시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말이야. 뭐? 이혼? 아니,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너 설마 유산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야? 다 알고서 일부러 이러는 거지? 다 알고 그랬으면 어쩔 건데? 그동안 네가 보여준 인성 쓰레기 같은 짓 참아주느라 나도 애썼어. 그래도 아빠가 우선이라서 그동안은 참고 있었던 거야. 이제 더는 그럴 필요 없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 저는 할 말만 하고 집을 나가려 했지만 어머님이 제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시더군요. 예상은 했지만 어머님은 돈 앞에서 자존심도 이미 다 버린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제게 모진 말이랑 말들은 다 퍼부어 놓고서 이제 와서 저한테 눈물까지 흘리면서 붙잡으시는 게 진짜 웃기더라고요. 제가 무슨 할 말이 더 있냐고 했더니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만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는데 그동안 힘들게만 살아왔지만 이제 저만 있으면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라고. 우리 이전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한다는 사업 얘기를 막 꺼내면서 두서없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제 발목 잡으려는 수작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무 구차하지 않으세요? 이제 와서 이렇게 싹싹 비시는 거 말이에요. 그 전에 잘하시지 그랬어요. 사람이 20억 때문에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너 엄마잖냐? 애미가 자식 두고 이혼하는 거 아니다. 저 자식 두고 이혼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놓으세요. 내가 잘못했어. 장례식장 못 간 거? 진짜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근데 내가 그동안 몸이 안 좋아서 그랬어. 그래서 당신한테도 모질게 말했던 것 같아. 진짜 미안해. 어떻게 하면 날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아니, 그럴 순 없어.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나가. 남편도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진짜 180도 바뀐 두 사람의 태도에 이가 갈렸어요. 비겁하게 아이 핑계를 대며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넘어갈 리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양육권 다툼 끝에 아이를 데려오며 이혼을 완료했어요. 남편은 아이만은 포기 못하겠다면서 없던 부성애를 마구 끌어올려 어필했지만 소용없었죠. 명백한 귀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었으니까요. 이혼을 하고 난 뒤 저는 아빠의 사업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식당을 처분하기보다는 능력 있고 경험 많은 큰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는 쪽을 택했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식당을 운영하며 여유롭게 지내고 있어요. 아빠가 진심을 다해 일구어 놓은 식당이라 그런지 장사가 잘 돼서 웬만한 중소기업 매출은 벌고 있답니다. 이혼 후에 전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는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면접 교섭권이라는 게 있어서
아이가 가끔 아빠를 만나러 다녀오면 소식을 들려주더군요. 전 남편은 제가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된 게 배 아파서 본인도 인생 역전하려고 복권을 그렇게 산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앞으로도 계속 복권만 긁으면서 인생 역전하길 바라며 살라지요. 저는 이렇게 해서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시원한 복수를 했어요. 이게 다 돌아가신 아빠 덕분이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늘 성실하고 착하게 살려고 해요. 결혼 생활도 결국은 2년이 다 해서 끝이 났지만 마음 한편엔 허전한 부분이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혼 후로도 계속 스스로에게 다짐했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고 말이죠.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또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일이 분주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는 잊지 않아요. 바로 그동안 저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부모님의 마음을요. 언제나 그 마음을 간직하고 그분들이 지켜주셨던 제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힘들었겠다, 어떻게 혼자서 이겨냈을까라고들 많이 물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마디 하죠. 나도 인간인데 울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나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요. 그 믿음, 그 다짐이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든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해주신 교육과 사랑 덕분에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일을 통해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가치라는 걸요. 돈이나 물질이 주는 편안함도 좋지만 결국 그게 내 삶을 완전히 바꾸거나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어쩌면 저는 한동안 물질적인 것에 매달리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연민이 느껴져요. 그들도 그저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그 방식이 잘못됐던 것 뿐이니까요. 결국 저는 행복을 찾았어요. 제 행복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믿고 스스로 길을 찾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부모님을 생각하고 아이를 위해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야 연이 더 높이 난다는 말이 있죠. 제가 겪었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결국 저를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해준 바람이었어요. 앞으로도 그 바람을 맞으며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겁니다. 다들 힘들 때마다 자신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않길 바랄게요.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주길 바라요.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걸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